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립을 위한 항의. 2. 바스크와 한국의 고대 관계. 3. 한국과의 합병의 해결책.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스페인에서의 시위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카탈로니아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카탈로니아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스페인 정부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탈로니아 지역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전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다양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와 국민들은 상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위치한 바스크 지역 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독립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독립을 외치는 가운데 특이하게 거리에 태극기가 나웃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편입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며 바스크인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나선 상황. 대체 바스크인들이 왜 한국을 찾으며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나서게 되었는지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모습에 일제히 경탄했습니다. 그동안 저수지 아래에 잠들었던 고대 유적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고대 문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요. 스페인 서부 파세레스주에 위치한 발데카나스 저수지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스페인 전역의 가뭄이 심해지면서 물이 사라지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다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원래 이 유물은 과달페라르 고인돌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유적으로 기원전 5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인데요.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프란시스 프랑코 독재 정권 시하에서 저수지 개발 프로젝트로 그 모습이 사라졌죠. 개발과 저수지가 더 중요했기에 이 유적은 보호나 관리 없이 그대로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유적을 잘 유지해 박물관으로 옮기자고 할 정도로 다시는 없을 기회가 이들 주민들에게 찾아온 셈이죠. 스페인의 강타한 폭염은 이처럼 과거의 유물을 다시 소환할 정도로 스페인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잇따르는 것은 기본인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로 에어컨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태가 폭염과 맞물리면서 스페인은 재난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 제한을 거는 한편 상점과 사무실 등 밤 10시부터 불을 꺼야 하는 비상 상황을 발동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시설인 쇼핑몰, 영화관, 직장은 물론 외교공사 역시 에너지 제한에 동참을 해야 했습니다.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혹독한 조치가 스페인에 덮친 것입니다. 폭염은 스페인 경제도 위협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장 가동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기에 스페인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졌죠. 인플레이션 역시 스페인을 괴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자원전쟁으로 비화되는 각종 기초 자원 수급 문제에서 스페인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닐 뿐더러 코로나 시기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치솟은 물가가 겹치면서 역대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 물가 통제도 스페인은 필요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인플레이션 완화 대책을 발표. 현재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던 국영 철도 티켓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히며 치솟은 물가 잡기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국영 철도인 렌페와 대도시 통근 열차 세르카니아스 시커니어즈, 카탈루냐 지역 철도 로달리에스 로덜리즈가 무료 티켓 배포에 해당되었죠. 차량을 주로 이용해 통근하는 스페인 주민들을 달래고 대중교통 장려로 에너지 절약까지 노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정책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죠. 게다가 스페인의 작은 도시 그라나딜라의 주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무능이 스페인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가올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은 불만에 차서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국가답게 시위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고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는 산발적으로 전개되더니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아예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동조의 바스크 지역에서도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기묘한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며 바스크 깃발은 물론이고 태극기를 든 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스크 지방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태극기를 든 것은
사실 과거 고대 바스크인들과 한국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접경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바스크인들은 옛날부터 유럽 민족과 다른 정체성을 지니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쓰는 언어나 문화를 살펴보면 유럽 문화와 다른 형태를 띈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DNA 분석 결과 이들과 유럽 민족 사이의 상관성이 낮게 나오면서 바스크인들이 어디에서 온 이들인지 많은 학자들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바스크인에 대해 놀라운 가설을 제기하며 고대 바스크인들이 고조선의 후예라는 사실을 밝히며 바스크인과 고대 한국인 사이의 관계를 드러냈는데요. 과거 고조선 멸망 이후 중국과 흉노족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벌판을 거치며 이들 한민족의 후예들은 이름을 아발족이라 바꾸며 고조선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게르만족과 전투를 벌이며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 아발족 세력 일부분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왕의 공격을 피해 피레네 산맥 쪽으로 도망가 지금의 바스크 지역의 선조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바스크족 언어를 들었는데요. 바스크 언어를 바스크족은 유가라 에우스카라라고 칭합니다. 가라카라는 말, 언어를 뜻하는 고대 한국어인데요. 유가라는 고대 아발족의 말이라는 뜻이 변형된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바스크어의 문법 역시 고조선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입니다. 전형적인 우라러족에 속하는 구조로 유럽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인 주어, 동사, 목적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열다라는 한국어는 바스크어로 이레키다 아이키테타라는 표현을 쓰거나 안타라는 한국어를 바스크어로 번역하면 자리자리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면 한국과 바스크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죠. 무엇보다 바스크족 거주지에 고인돌 무덤이 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피레네 산맥 기슭에 위치한 고인돌 무덤이 현재도 남아있는데요. 중세 초기에 만들어진 고인돌로 한국에 남아있는 고인돌 유적과 흡사합니다. 바스크에서도 신용화 교수의 이론을 접하며 한국과 바스크 사이의 인연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바스크 독립운동 세력들 가운데서 뿌리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빠진 이들이 많은 상황. 그런 가운데 스페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며 바스크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화근이 되었죠. 독립세력들은 이 기회에 한국에 편입되길 바란다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바스크는 오래전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꿈꿨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페인 다른 지방과 융화되길 거부하며 독자적인 문명과 세력을 계속 유지하길 원했죠. 이런 바스크인들을 스페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재 정권인 프랑코 정권은 바스크인들을 학살하며 바스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바스크인들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한국에 편입되길 원하여 독립에 나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아할 수 있는 바스크인들이 부모인 한국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바스크 민족의 독립을 바라는 바스크 민족주의 당 PNV는 최근 독립에 대한 기세를 높이며 바스크 민족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스크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스페인 다른 지역에게 나눠주는 정부의 잘못입니다.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사는 도시들이 많은데요. 특히 빌바오 지역의 경우 수많은 관광객들이 돈을 쓰는 장소이자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소득세도 높게 측정된 지역이죠. 그렇게 예전부터 스페인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서 바스크 지역은 홀대를 받고 다른 지역이 더 우대받는 것에 바스크인들은 폭발을 한 것이죠. 부유한 국가이자 선진국인 한국에 편입되어 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바스크인들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바스크 주정부는 민족주의당의 동료에 힘입어 주민투표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립과 함께 스페인에서 벗어나 한국에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최근 폴란드의 한국 방산 수입은 물론이고 나토는 물론이고 G7 등 주요 국제단체에서 강력한 위상을 보여주는 한국에 대해 바스크인들이 호의를 보내는 상황. 바스크의 본격적인 독립 움직임에 스페인 내에 또 다른 독립운동 조직 카탈리아 독립운동 세력도 발맞춰 독립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벌어지는 민족 독립의 스페인 정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한국에게 편입되길 원하는 스페인 바스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응원하며 그동안 스페인에게 탄압받던 형제 민족이 자유를 되찾길 희망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의 방향성은 인건비와 세금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춘 뒤 마진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들도 삼성과 애플을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압박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20%가량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경제 대국이기에 미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확보한 기업들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며, 특히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마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왔기에 현재 중국을 군사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와 가공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수는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속에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미국의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이번 위기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로 올라선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일본이나 유럽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이번 일화 법안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일화 법안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행이 예정된 일정이 내년 3월으로 전면 연기되었고, 여기에 현대차에겐 전기차 리스 분야에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 전기차 업계가 이라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 친환경 보조금을 100% 받는다면 현재 40%의 리스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가량의 걱정을 덜은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일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년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했고, 캐나다에서는 31개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에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보해 연간 12만 톤이 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MOU엔 1,500만 톤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4억 개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얼마 전 리튬 공장 준공식을 마친 아르헨티나 옹브레 무에르토 호수엔 염분과 불순물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상당량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염전의 방식으로 호수물을 끌어와 증발시키면 기존 호수물보다 4배, 5배가량 농축된 고농도의 리튬 용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 칼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규모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수출하는 배터리를 합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존재하며, 2030년 한국의 리튬 생산 규모는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일화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은 매장량이 많아도 이를 주문하는 업체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엔 아직까지 탐사가 안 된 부분에서 채산성이 있는 리튬 매장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곳에 묻힌 리튬 매장량은
되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확보한 호주와 칠레의 리튬 광산의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보조금 지급은 물론 이라 기준을 충족하지만 아르헨티나보다 채산성과 생산량이 부족하며 현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나 세금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스코 측에서 리튬을 생산해 수출하게 되면 3%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칠레는 20%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에 매장량과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FTA 관련 협상 중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협상은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에 체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체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의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면 이라의 생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라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라 관련법상 중국산 원재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남미 4개국,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현지에서 확보한 리튬과 같은 천연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한 뒤 한국에서 가공하여 배터리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100%를 받을 수는 있지만 FTA가 없다면 한국으로 리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원 분국으로 가게 될 길이 열리자 미국과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75%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고객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유럽에서만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이라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내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한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캐틀이지만 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라와 유럽의 원자 대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제 배터리 탑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캐틀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처럼 미국과 유럽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에서 미중 갈등을 원인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자존심이 걸린 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지만 당장 2025년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원자재법을 무기로 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1위하던 배터리 분야를 눈뜨고 한국에게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의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상승한다면 현재도 도입 논의가 나온 FA50 경공격기와 이밖에 한국산 방산 장비 등 다양한 교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이번 출고식을 통해 폴란드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작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에 긴급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이번 출고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생산 속도의 전 세계 외신은 물론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말 빼고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방산업체들은 1년에 총 몇 대의 KE-K9를 생산하길래 이렇게 빠른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엄격한 군사 기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보를 공개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바탕으로 K는 1년에 150대, K9는 약 80대 정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전 세계 방산무기 회사들이 봤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FA50의 생산 속도는 고정익동의 2개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하면 매달 타 50을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카이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FA50의 기본 모델인 타 50을 1년에 최대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FA50의 생산량 또한 이와 엇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세계 각국의 외신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생산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방산무기 시장에서 최근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매자가 한정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안팎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생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역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미국의 F-16은 한 달에 4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생산은 걸핏하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25대의 F-16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는 2027년에나 실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16대를 발주한 바레인은 5년 뒤인 2024년에나 F-16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총 48대의 FA-50 계약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지금 사양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블록 24양인 FA-50P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걸 고려하면 더욱 생산 능력에 격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유독 빠른 건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연합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인도가 완료된 건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스웨덴이 인도가 너무 오래 걸리자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기갑 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2012년 자체 개발한 최신의 3.5세대 전차인 십식 전차의 제시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막은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본 방산업체는 심각하게 몰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업체들의 비참한 생산 능력으로 십식 전차는 계속해서 도입이 지연되었고 결국 2014년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선 부대의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처럼 수백 대의 전차를 양산한 게 아니라 고작 53대의 전차를 배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초도 물량 양산에서 최대로 발휘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질 정도로 오래 걸린 건데요. 그러나 일본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기갑 전력의 최신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23대의 십식 전차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양산된 건 99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십식 전차가 한 달에
일대꼴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무기 수출 실적 제로인 일본은 오로지 자위 대만을 위한 전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처럼 한국과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질투심에 눈이 먼 일본 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수치는 자신들도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내역을 보면 FA-50 경공격기 개량형 총 48대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 K2표 전차 1980대 중 180대를 2025년까지 인도, 그리고 K9 자주포 총 648대 중 212대를 2026년까지 인도, K239 천무 288대를 2023년부터 인도입니다. 확실히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야 평시 상황에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빠른 생산 역량을 갖춘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납품기한 준수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과의 FA-50 도입 사업에서는 납품기한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부터 전투기를 몰고 간 앞길에 맞춰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전투기 인도는 분할한 기체를 대형 수송기에 싣고가 현지에서 조립하여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을 완료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페리 비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한국은 당초 목표보다 2개월이나 빨리 FA-50의 납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에 K9를 수출할 때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워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출고를 끝내버렸는데요. 인도의 K9 도입 분량이 무려 100대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로 번개와 같은 속도입니다. 왜 K9의 수출명을 썬더라고 지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산 방산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생산 물량은 없던 생산 라인까지 추가로 건설하면서 납품 기한을 맞추려고 추진 중인데요. 즉 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적 같은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아직 한국은 비장의 무기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공법 혁신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무기체계는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만큼 상당 부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이라 생산 라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작업에 따라 무기체계의 생산 속도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맨땅에서 생산 설비부터 마련해야 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이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많은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또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무기체계 생산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 양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 정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신화라는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FA-50, KF-21 등을 생산하는 카이의 경우 항공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 사물 인터넷과 가상 물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불량률은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민항기 생산 과정에서 주익의 뼈대를 담당하는 리대 가공 과정에서 이를 사람이 진행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이후 4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자동화 공정은 전 세계 방산업체를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약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분야는 한 업체만 특출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계가 전체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K2 흡표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기갑 장비 조립에 필수적인 용접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정밀가공 장비를 도입하는 등 상당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했는데요. 이 덕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수치화한 작업 공수를 기존 대비 74%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모두 자동화된 생산 공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들의 제조 능력 자체가 이미 주변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격인 게 대한민국 정비 능력의 상징인 육군종합정비창인데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능력의 기술직 군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육군종합정비창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름 때문에 정비만 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군종합정비창의 진짜 능력은 재생에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종합정비창은 지상 무기체계의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창정비를 담당하며 그렇게 입고된 구형 무기체계들은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해 재출고됩니다. 즉 K 전차가 육군종합정비창에 한번 들어가면 K1A1이나 K1E1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끝낸 무기체계는 이전 등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장비로 신규 등록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폴란드 방산 수출에 동원되는 K2나 K9도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받으면 새 제품과 동급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완전한 새 무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영상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초도 물량이 바로 이 창정비를 끝마친 새 무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 일각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무기체계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우선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다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에게 장기적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막대한 폴란드 수출 덕분에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생산 라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가뜩이나 압도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평시 생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전시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수출 덕분에 생산 라인을 거저 늘릴 수 있었고 이어 더불어 막대한 수출 흑자로 기존 무기체계를 개량할 예산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